오늘은 미국장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지표를 제가 거의 안 보여드리는데 그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유럽도 혼조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좀 많이 빠졌고요. 우리나라는 잘 방어했습니다. 최근 추세를 그냥 한번 한숨에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게 미국 S&P 500 지수거든요. 실제로 러시아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조정 국면이 여기였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왔고, 다시 반등을 한 뒤에 2020 이때 이제 꾸물꾸물 내려오다가 전쟁이 24일 날 터졌죠. 예, 이날. 하루 세차게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정은 요걸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전쟁이 주식시장에 대차게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히 크거나 뭔가 큰 이슈가 발생해야 되는데, 역시나 러시아도 역시 에너지 관련된 제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성장률도 낮아지고 높은 인플레이션 유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충격 강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요거가 다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등을 최근 빨리 하긴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쪽하고. 그러면 곡물이 새로 올라왔죠. 에너지는 해결이 가능한데 곡물은 지금 해결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중동 쪽에는 빵값이 막 70%나 올랐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처럼, 밀가루를 쓰는 지역에, 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는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사우디라하고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다거나 이란하고 핵 합의가 타결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간에도 뭔가 상황 역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곡물 관련된 거는 일단 파종이 되지 않으면 올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타결이 안 되면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안고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주시장을 아래로 세차게 끌어내는 영향, 그러니까 요소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흐름이 해결책이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26일 보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 누가 올리셨냐면 정시행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캐나다 4위 산유국 캐나다는 연말까지 하루 최대 30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 액화 천연가스도 러시아산을 대체할 정도로 증산하는 방향을 검토, 브라질도 올 연말까지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만 배럴씩 늘리기로, 미국은 유럽연합에 LNG 대주려고 계속 뭐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늘리겠죠, 매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면, 독일은 전력 공급에서 배제했던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필요시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 지금 이제 그 이상기후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친환경 쪽으로 탈화석연료를 간다고 하는 행보가 러시아 때문에 약간 속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했던 뉴욕 월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미국산 천연가스를 더 많이 개발해 유럽에 지원하는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이 마셜 플랜은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박살난 유럽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들한테 돈을 지원해줬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셜 플랜의 대상이 됐습니다. 유럽 국가는 아니지만 6.25 전쟁 이후에 마셜 플랜을 일부 수령했습니다. 저희도. 유럽에 대한 가스 재원을 냉전기 미국이 소련 위협에 맞서 서유럽 재건에 빗댄 거다, 이렇게. 그래서 각국이 러시아산 연유와 가스의 대체제를 찾는 동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결과적으로 지금 탄소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로 인해서 발발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뒤에 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 쪽으로 계속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유가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겠죠.
석유 가격이 튀어서 올라갔다가 대규모로 대차게 최근 한 달간 볼까요? 전쟁 터진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세차게 내려왔는데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드는 강도가 우려하는 것만큼 추세적으로 계속 들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속도를 늦추더라도 화석연료 더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증산을 안 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상을 잘해서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사우디 증산이라든가 이란 핵합의 이런 것들이 타결되게 되면 이 에너지 쪽은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유가의 움직임이 살짝 들리긴 했거든요. 0.24%. 그런데 어제 25일자입니다. 어제 예멘 푸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해서 화재가 났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제대로 안 들렸거든요. 지난번에는 사우디 석유시설 폭격받았던 얘기 듣고 급등했었거든요. 이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서 지난번에 이건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게 뉴욕 연준의 미국의 가계 그 주택담보대출 아닌 다른 대출의 잔고 최종 대출 잔액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오토론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학생 대출 빼고 오토론 쪽이 늘죠.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로선 위로 올라가면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애들이 많은 거고요. 제로선 밑으로 내려오면 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루즈하다, 대출을 잘해주겠다 하는 쪽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면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초반에 타이트했던 것들 쭉 밑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일정 부분 움직이는데 아직도 미국은 보시면 루즈한 패턴에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경기 사이클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타이트하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중간 후반 좀 이전에 움직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 때로 보면 그렇게 많이 확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대출 태도가 루즈한 상태로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소비자 가계신용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다른 대출들, 산업이나 이건 크레딧 카드하고 자동차론, 그다음에 여기 상업하고 산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작은 기업, 큰 기업, 중간 기업 모두 다 포함된 거거든요. 전체 기업. 그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 미국에서 대출을 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두 가지거든요. 이거 산업활동동향에 나오는 건데 저희가 1월달, 이게 지금 3월 말 2월 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 동향인데 보면은 이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경기 사이클을 말하는 거거든요. 빨간 게.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내려오고 있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앞서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게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내용입니다.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 내 수출화, 건설 수주액 등은 증가했는데 장단기 금리차, 이 금리 동향이죠. 근데 수출입 물가 비율, 요 부분, 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요것 때문에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 인구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 사실 수출입 물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불리한 거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랐으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금리 동향이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앙은행이 올렸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하고 최근 빠른 중앙은행 금리 인상 부분이 선행지수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선행종합지수 중에 그 종합주가지수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것도 같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쪽으로만 몰려가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 얘기 드렸고, 이거 제가 최근에 PB분들을 교육할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기업 심리 중에 이게 기업 경기 실사 지수고 요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 BSI하고 CSI거든요.
잘 보시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의 그 실적, 최근 실적 보면 이제 여기서 멈춰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는 전망입니다. 전망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때문에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지만 향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는 약간씩 내려오긴 한데 추세적으로 아래로 붕괴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심리지수가 약간은 엇갈리고 있지만 붕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게 경제심리지수거든요. 경제심리지수는 BSI하고 CSI 두 개 요거 있죠. 기업심리지수하고 그 가계심리지수를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최근 보시면 내려오진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큰 문제는 없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생산은 저기 잘 보시면 건설업 관련된 거는 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 약간 들려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근데 여기 보면 공공행정이 요거거든요. 요거 빨간색, 보라색, 요거 여기 올라오다가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행정 부분이 그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출이나 이런 것들 확 늘렸다가 최근 그게 약간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추세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공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민간 영역은 산업활동이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정리해보면 시민적인 건 괜찮고 시민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 산업생산적도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신 이 부분, 이 부분이 안 꺾이고 동행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에 생산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출하도 올라가고 있고 재고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출하는 내려가고 있는데 재고가 올라가 있으면 안 좋은 거죠. 나가지 않아서 재고가 쌓이는 거니까. 그런데 출하도 증가하고 있고 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도 잘 빼고 있는데 생산이 늘어나니까 재고도 늘어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 수요 때문에 재고를 계속 쌓아야 된다라고 해서 재고 축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 동향 보면 이게 가동률이거든요. 요게 헷갈린데 빨간 거는 현 지표고 이제 요 안에 연두색 요게 이제 계절 조정 치면서 약간 폭을 줄인 건데 이거 보시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가동률이. 이거는 생산량 능력 지수거든요. 능력 지수가 이게 상승하는 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강도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수시 동향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특이점은 이게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이 서비스업 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컨텐츠나 이런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뭐 영화, 드라마, 뭐 혹은 뭐 BTS와 같은 뭐 그런 뮤직 이런 쪽이 좋아지면서 서비스 수지가 플러스로 터닝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횡보하면서 들렸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K컬처가 역량을 발휘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조건인데 이거는 파란색이 순상품 교육 조건인데요. 순상품 교육 조건은 이 가격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단가 단위. 그러니까 하나 수출한 가격으로 하나 수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이면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거지만, 수입할 수 있는 거지만 수출 단가 지수, 그러니까 이 순상품 교육 조건이 100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수출한 가격을 가지고 수입한 가격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소득 교육 조건을 주면 이거는 물량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단가는 싸졌다 하더라도 물량을 많이 수출하면 더 많은 수입 물품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격이 내려가는 건 순상품 교육 조건까지 다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교육 조건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역 동향인데요.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여기고요. 수출입니다. 요거는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보시면 상승률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 4, 5월 달은 급격히 드러났었고, 이거는 그 2020년 3, 4월이니까 2020년 3, 4월, 5월 요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20년도로 올스톱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높았던 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후반부에 있었던 때가 실제로
상당히 좋은 거죠. 이 강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수출이면 문제가 없다. 무역동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계신용 확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거든요. 연체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계점에 몰려 있는 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외환보유액은 많이 위에 있죠. 이게 한 4,800억? 정확히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고요. 4,800억 달러 정도 되고, 대외 채무가 6,200~3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외 채무가 더 많아서 외환보유액은 적으니까 국가부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이건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백대통령에서 데이터를 그렸는데 이겁니다. 이거는 순대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채무하고 채권을 다 차감해 보면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외국한테 받을 돈하고 외국에 줄 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 순대외 채권은 플러스입니다.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플러스냐면 한 4,490억 달러, 한 4,500억 달러 정도 플러스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받을 돈이 4,500억 달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외환보유 빠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보다 채권이 훨씬 더 많은 국가고, 장기 채무,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순대외 채권이 약간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지만, 한 440억 달러 정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순대외 채무가 거의 5천억 달러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부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업하고 가계 심리지수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제조, 가동률, 출하, 재고 이런 것들 다 괜찮고요. 다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내려가고 있는 게 요 부분을 좀 더 볼까요?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좀 더 위로 올려보면 이게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설비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죠? 전년 동기 대비도 증가하고 있고, 전월 대비도 증가하고 있고, 여기 국내 기계 수주도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죠. 건설 기성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도 증가했어요. 건설 수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투자와 관련된 산업활동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 동향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금리 동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물가 지수만 빼고, 왜 있죠? 금리하고 수출 물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제 금융 쪽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가격 단가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탄력이나 회복력을 잃어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가가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간 거나 붕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도 글로벌 경제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약화될 수는 있는데, 강도가 상승하는 경제 강도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그게 경기 수축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문제를 야기해서 경제를 수축 국면으로 몰고 갈 수는 있다. 이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그렇게 가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안 보이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압력만 잡아주면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상승 강도가 떨어졌던 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단어 중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제롬 파월 연준장이 말했던 고용이 아직 탄탄하다는 거예요. 고용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만 7천 건으로 가장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미크론 상황이 끝나서 올해의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 경제활동 인구들의 활동량은 직전 2년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여름하고 봄, 여름, 가을로 가면서 훨씬 더 강도가 세질 거다. 이것이 경제를 떠받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보면 단기간에 경기 수축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아래로 내리꽂을 거다. 이 생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